1995년 5월 한국 수도권 근교의 한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개장 20주년 기념일 가족 나들이객들로 북적이던 대낮에 한 가족이 관람차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가족은 밀폐된 곤돌라 안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20분간의 관람차 운행이 끝났을 때 그 안에는 작은 머리핀 하나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기괴한 단서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 과연 그날 오후 관람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옥의 단서입니다. 오늘도 미해결 사건의 미궁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1995년 5월 15일 경기도 북부의 한 놀이공원이 개장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드림랜드 놀이공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수도권 유일의 대형 테마파크로 당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였다. 개장 20주년 기념일인 이날 놀이공원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입장객 수는 약 8천여 명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었다. 오후 3시경 놀이공원의 랜드마크였던 높이 60m의 대형 관람차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 관람차는 총 24개의 곤돌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 번에 최대 96명이 탑승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11번 곤돌라에 한 가족이 탑승했다. 아버지 김모 씨 37세, 어머니 박모 씨 34세, 그리고 7살 딸 김모양이었다. 이들은 서울 남강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딸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 곤돌라 안에서 손을 흔드는 가족의 모습이 아래 사람들에게 보였다. 관람차 운행 시간은 총 20분이었다. 하지만 관람차가 한 바퀴를 돌고 11번 곤돌라가 탑승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곤돌라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안전벨트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3명의 가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운영 직원이 이상함을 직감한 것은 오후 3시 42분이었다. 곤돌라가 지상으로 내려와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자 직원은 즉시 내부를 확인했다. 곤돌라 바닥에는 작은 머리핀 하나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 어떤 흔적도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다. 놀이공원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후 4시경 경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었고 20분 만에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는 대낮에 밀폐된 공간에서 3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놀이공원 보안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체 시설을 샅샅이 뒤졌다. 화장실, 매점, 게임장, 심지어 직원 전용 공간까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조사된 것은 분실물 센터였다. 혹시 가족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분실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실물 센터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해당 가족이 센터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 매표소 기록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가족이 오전 10시 30분경 입장권을 구매한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의 동선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1995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CCTV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이공원 내부에는 단 3대의 흑백 모니터만이 주요 지점을 감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관람차에 탑승하기 직전 매점에서 솜사탕을 사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관람차가 돌아가는 동안 곤돌라 안에서 아이가 손을 흔드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 마치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누구도 그들이 곤돌라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관람차 시설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혹시 곤돌라에 숨겨진 비상구나 탈출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관람차 곤돌라는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곤돌라가 지상에서 60m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후 7시경 수색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관람차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실의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던 것이다. 평소 이 방은 운영 시간 중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했지만 이날만은 예외적으로 잠겨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철문 틈새로 묘한 냄새가 풍겨 나온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썩은 음식 냄새도 화학 물질 냄새도 아닌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였다. 관리실 철문이 열린 것은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열쇠를 가진 시설 관리 책임자가 뒤늦게 도착한 후에야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각종 운영 장비와 모니터, 그리고 관리 일지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관리 일지의 오후 3시 30분 이후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관람차 운영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 이군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경 11번 곤돌라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내부에서 비상벨이 울렸다고 했다. 비상벨은 곤돌라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승객이 위험을 느꼈을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었다. 하지만 벨소리는 단 3초 정도만 지속되었고 곧바로 멈춰버렸다. 이군은 즉시 관리실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관리실에서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관리실 담당자는 최모 씨였는데 그는 비상벨이 오작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래된 관람차에서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비상벨 오작동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군의 증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1번 곤돌라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 약 15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해당 곤돌라를 주시했다고 했다. 그런데 곤돌라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부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이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곤돌라 안이 조용해졌다고 증언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곤돌라가 지상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었다. 이군이 직접 곤돌라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3명이 탑승했던 곤돌라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이다. 바닥에는 분홍색 머리핀 하나와 약간의 과자 부스러기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좌석에는 사람이 앉았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안전벨트는 여전히 잠긴 상태였고 곤돌라 벽면이나 유리창에도 지문이나 손자국 같은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다. 한낮에 사라진 가족, 미스터리 실종 사건, 현대판 증발, 사건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방송화, 문화방송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도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특히 서울방송은 그것이 보도한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언론 보도가 과열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령 관람차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심지어 초자연적 현상이나 외계인 납치설 같은 황당한 추측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극성에 치중한 보도 방식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것이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놀이공원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월 18일에는 시민단체들이 놀이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아예 놀이공원 폐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놀이공원 측의 입장은 난처했다. 개장 20주년 기념행사가 이런 참사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대표이사 김모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건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관람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종 가족을 찾기 위해 민간 탐정까지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연일 계속되는 항해 전화와 항해 방문으로 놀이공원 운영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5월 20일 놀이공원 측은 당분간 전체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형 관람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섰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놀이공원은 하루아침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건 수사는 초기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곧 한계에 부딪혔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납치설, 자살설, 사고사설, 심지어 가출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어떤 것도 설득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특히 밀폐된 곤돌라에서 3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60m 높이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곤돌라 내부에 숨을 공간도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실종 가족의 배경도 철저히 조사되었다. 김 씨 가족은 서울 남강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불화 같은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계획적인 가출이나 자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1996년이 지나고 1997년이 되어도 사건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다른 사건으로 재배치했고 이 사건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사건 파일은 경찰서 창고 한쪽에 쌓여가기 시작했다. 언론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왔고 대중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놀이공원은 1년 반 만인 1996년 말에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찾을 수 없었다. 관람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보며 10개월 전 사건을 떠올렸다. 입장객 수는 사건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놀이공원 경영진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2000년경부터는 시설 유지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놀이공원은 점점 낡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실종 가족을 기리는 작은 재단이 관람차 아래에 마련되었다. 친척들과 몇몇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재단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라는 추모, 문구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친척들이 이곳을 찾아 조용히 추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찾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 2005년경 놀이공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개발업체가 합작으로 이 일대를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10년 넘게 적자 운영을 계속해온 놀이공원 측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오래된 시설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7년 여름 드디어 대형 관람차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2년 만에 다시 주목받게 된 이 사건은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2007년 7월 첫째 주 대형 크레인 3대와 해체 전문 인부 20여 명이 관람차 철거 작업에 투입되었다. 높이 60m, 무게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업은 세심한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곤돌라들을 하나씩 분리하고 이어서 주요 지지 구조물을 해체하는 순서였다. 철거 작업을 담당한 한국철거건설의 현장 책임자 장모 씨에 따르면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일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 24개의 곤돌라를 모두 분리하고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해체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7월 12일 오후 관람차의 중앙 지주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 지상에서 약 25m 높이에 위치한 철골 구조물 내부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것이다. 작업 중이던 인부 이모 씨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다. 산소 절단기로 철골을 자르던 중 내부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녹이나 이물질 정도로 생각했지만 절단면을 들여다보니 명백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철골 내부의 좁은 공간에 천조각 같은 것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이 씨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현장 책임자 장 씨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철골 내부에는 분명히 인위적인 물체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천조각만이 아니었다. 작은 금속 조각들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물체도 함께 발견되었다. 장 씨는 이것이 12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오후 3시 17분
경기 북부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30분 후 형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철거 인부들은 발견 지점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을 취했다. 이런 종류의 증거 수집과 분석은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국과수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인 7월 13일 오전이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동원해 철골 내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철골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은 명백히 인간이 사용했던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12년 전 실종된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였다. 이 발견으로 인해 완전히 잊혀져 가던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언론들은 12년 만에 결정적 단서 발견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과수의 정밀 조사 결과 철골 내부에서 총 7점의 물품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아동용 구두 한 짝이었다. 분홍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구두로 사이즈는 210mm였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철골 내부에 밀폐된 환경 때문에 부패나 손상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두 안쪽에는 제조사 라벨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95년도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발견물은 여성용 손목시계였다. 금도금 케이스에 가죽 스트랩이 달린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계가 오후 3시 42분에 멈춰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족이 실종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시계 뒷면에는 영문으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실종된 어머니 박모 씨의 영문 이니셜과 동일했다. 시계 내부 기계 장치는 충격이나 습기로 인해 손상되어 있었지만 외관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남성용 가죽 지갑이었다. 검은색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지갑은 12년간의 세월로 인해 상당 부분 부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의 소유자는 실종된 아버지 김모 씨였다. 특히 가족사진은 3명이 함께 찍은 것으로 실종 당일 놀이공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작은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여성용 머리핀, 아동용 손수건, 사탕 포장지, 그리고 놀이공원 입장권 반쪽 등이었다. 이 모든 물품들은 실종 당일 가족이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었다. 특히 놀이공원 입장권은 1995년 5월 15일 발권된 것으로 1년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매표소 기록과 대조 확인한 결과였다. 국과수는 이 물품들에 대해 정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DNA 검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12년이라는 시간과 철골 내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다만 손목시계에서 극미량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이를 통해 혈액형 분석이 가능했다. 분석 결과 AB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종된 어머니 박모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이 물품들이 철골 내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서였다. 국과수 분석 결과 물품들은 관람차 건설 당시부터 철골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철골 구조상 외부에서 물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개구부가 있었고 그 개구부는 이후 용접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물품들을 숨겨두었음을 의미했다. 유품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즉시 12년 전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의문은 실종된 가족의 신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개인 소지품만 발견되고 정작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첫째는 시신이 다른 곳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 둘째는 가족이 살해된 후 소지품만 증거 인멸용으로 따로 숨겨졌을 가능성이었다. 경찰은 관람차 구조물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추가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철거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고 국과수와 경찰 합동조사팀이 관람차의 모든 구조물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지상 25m 지점의 철골 내부에서만 유품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나타났다.
관람차 유지 보수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1995년 5월 사건 직후부터 6월까지의 기록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상적인 유지 보수라면 매일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지만 약 한 달간의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라면 더욱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오히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당시 유지보수팀 직원 명단에서 나왔다. 1995년 5월 당시 관람차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직원은 총 3명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정모 씨 당시 32세가 사건 발생 3주 후인 6월 초에 갑자기 퇴사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정 씨가 퇴사 당일 급여, 정산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정 씨는 1995년 7월에 주민등록을 말소한 상태였다. 해외 이주 신고도 없이 단순히 말소된 것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였다. 가족이나 친척들도 12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증언했다.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관람차 내부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1990년부터 5년간 관람차 전담 정비사로 근무했으며 철골 구조물의 모든 접합 부위와 내부 공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 철골 내부에 물건을 숨기려 한다면 정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정모 씨의 마지막 근무일은 1995년 6월 5일이었다. 당일 오전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지만 오후 3시경 갑자기 현장을 떠났다고 동료들이 증언했다. 그는 현장 사무실에 간단한 메모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다. 메모에는 기계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료들은 처음에 단순한 개인적인 메모로 생각했지만 그가 그 이후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다. 정 씨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그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5월 말이었다. 6월분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월 초에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5월 급여의 시간 외수당이 평소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관람차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위해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작 그 작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전문 지식이 뛰어난 성실한 근무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경찰이 관람차를 조사하는 동안에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 동료는 정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때 들은 말은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정 씨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 결과 그는 충청남도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기계 정비 관련 일에 종사해왔다. 가족 관계는 비교적 단순했다.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형제도 없는 독신이었다.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한 편이어서 평소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런 환경은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져도 즉시 추적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경찰은 정 씨의 해외 출국 기록을 조회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기록에 따르면 정 씨는 1995년 7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입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출입국 관리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정 씨가 남긴 메모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그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계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표현은 관람차 자체에 사건의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실제로 12년 후 철골 내부에서 유품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 추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정 씨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사건의 핵심 관련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의 추가 분석 결과 발견된 유품들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더 밝혀졌다. 특히 여성용 손목시계에서 검출된 혈흔은 단순한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혈흔의 패턴을 보면 시계가 충격을 받는 순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종 당시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사고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아동용 구두에서도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다. 구두 밑창에서 검출된 이물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놀이공원 바닥재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철가루와 기계유가 혼합된 형태였다. 이는 아이가 관람차의 기계실이나 정비구역 같은 곳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은 그런 곳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상한 발견이었다. 가족 사진에 대한 정밀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글씨를 특수 장비로 판독한 결과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날짜는 1995년 5월 15일, 즉 실종 당일이었다. 이는 가족이 그날 기념사진을 찍고 뒷면에 메모를 남겼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마치 급하게 쓰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쓴 것 같았다. 지갑에서 발견된 신용카드들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한 결과 실종 당일 오전 11시경 놀이공원 내 매점에서 마지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어떤 사용 기록도 없었다. 이는 가족이 오전 11시 이후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시사했다. 관람차 탑승이 오후 3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약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경찰은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새로운 가설을 수립했다. 가족이 관람차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고 관람차는 단순히 은폐용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즉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고 개인 소지품들을 관람차 철골 내부에 숨긴 후 마치 관람차에서 실종된 것처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관람차 운행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당일 관람차는 정상 운행되었지만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5분간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는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시간대가 바로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시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 범죄에는 놀이공원 내부자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미제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늘의 기록, 12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드림랜드 놀이공원 실종 사건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합니다. 지옥의 단서가 추적해온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기업의 은폐 시도, 결정적 증거의 발견, 그리고 여전히 남겨진 의문들로 막을 내립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되면서 경찰은 당시 놀이공원 운영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드림랜드 놀이공원을 운영했던 한국내저산업의 보험금 관련 기록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인 1995년 6월 회사는 대형 손해보험사인 동아화재보험에 시설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청구 금액은 총 12억 원으로 관람차 운행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시설 개보수 비용 명목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이었다. 회사 측이 제출한 관람차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급조된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험회사 측도 당시 이런 모순점을 지적했지만 결국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내저산업의 내부 회의록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5월 17일 열린 긴급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경영진들은 사건의 원인 규명보다는 회사 이미지 관리와 손해 최소화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는 언론 대응 방안, 법무팀 구성,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반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수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당시 이사회에서 관람차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 정비팀이 담당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이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제3기관의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비용 절감과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내부 조사를 고집했다. 그리고 그 내부 조사를 담당한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정모 씨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관람차 주변에서 근무했던 경비원 박모 씨의 경우 초기에는 가족이 관람차에 탑승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지만 한 달 후 재조사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진술 번복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회사의 은폐 시도는 문서 관리에서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뒤인 1995년 11월 회사는 대대적인 문서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명목상으로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리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사건과 관련된 많은 중요 문서들이 이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관람차 1일 점검 기록, 직원 근무 일지, 고객, 민원 처리 기록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분실되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2008년 초 사건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시민이 경찰서에 오래된 VHS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온 것이다. 이 시민은 김모 씨로 1995년 당시 8살이었던 아들과 함께 드림랜드 놀이공원을 방문했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용 캠코더로 놀이공원 곳곳을 촬영했는데 그 중에 관람차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테이프의 존재를 13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김 씨가 이 테이프를 발견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집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을 발견했고 그 중 하나를 재생해보니 드림랜드 놀이공원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거리로 생각했지만 관람차 장면을 보는 순간 13년 전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이 테이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VHS 테이프는 13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다. 화질은 떨어졌고 일부 구간은 잡음이 심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영상 복원 기술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 복원 작업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 최신 디지털 복원 기술을 동원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화질을 개선한 결과 놀랍도록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복원된 영상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오후 3시 15분경 촬영된 장면에서 관람차 상단 부근에 사람의 실루엣이 포착된 것이다. 그것은 곤돌라 안에 있는 승객이 아니라 관람차 구조물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영상의 화질 때문에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그 직후 장면에서 나왔다. 관람차 구조물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그림자는 명백히 사람이었고 관람차 내부 구조를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상으로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는 사건 당시 관람차의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국과수는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해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비록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복장,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키는 약 170cm, 체중은 60kg 내외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종 사건 직후 잠적한 정모 씨의 신체 조건과 상당히 유사했다.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도 주목했다. 그는 관람차 구조물 사이를 매우 능숙하게 이동했다. 이는 해당 시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동선이었다. 또한 그의 움직임에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 보였다.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향해 계획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영상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은 정모 씨에 대한 국제 수배를 발령했다.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공항과 국경에 그의 인적사항이 통보되었다. 12년이 넘게 해외에 잠적해 있던 정 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대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 공조 수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출국했던 태국 당국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2008년 9월 드디어 정 씨의 행방이 파악되었다. 그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가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작은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13년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태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합동 수사로 그는 현지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포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정 씨의 신병 인도 절차는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태국 법원에서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 그는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2008년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정 씨는 즉시 경기 북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13년 만에 귀국이었다. 공항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경찰은 엄중한 경비하에 그를 호송했다. 수사실에서의 정 씨는 예상과 달리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경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13년 동안 해외에서 준비한 듯 그는 매우 신중하고 계산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 선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1995년 5월 15일 사건 당일 놀이공원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용무로 서울에 갔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우선 출입 기록을 보면 그는 당일 오전 7시에 놀이공원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후 2시경까지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복원된 VHS 영상이었다. 비록 얼굴은 명확하지 않지만 체형과 복장이 정 씨와 매우 유사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영상의 화질이 불분명하고 13년 전의 것이어서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정 씨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관람차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유품들이 발견된 철골 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는 6개월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정 씨를 석방해야 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정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다. 특히 실종된 김 씨 부부의 부모들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이들에게 2007년 유품 발견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직면해야 했다. 김 씨의 아버지 김모 씨 당시 78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가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18년간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는 사건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했다. 가족들은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박 씨의 어머니 이모 씨 당시 75세는 매년 5월 15일이면 관람차 앞 제단을 찾아 추도했다. 18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며느리가 좋아했던 흰 국화를 가져와 제단에 놓았다. 그리고 손녀가 좋아했던 과자와 장난감도 함께 가져왔다. 제단 앞에서 그녀는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다. 마치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실종 당일 김 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가면서 남겨둔 집 열쇠는 18년 동안 그대로 현관문 자물쇠에 꽂혀 있었다. 아무도 그 열쇠를 빼지 않았다.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딸의 방은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침대 위의 인형들, 책상 위의 크레파스, 옷장 속의 옷들까지 모든 것이 18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실종 당일이 딸의 7번째 생일이었다는 점이었다. 가족들은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을 챙겼다. 생일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해서 제단 앞에 놓았다. 2013년이면 그 아이가 25살이 되는 해였다. 할머니들은 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을 나이였다. 2013년 5월 사건 발생 18주년을 맞아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했다. 국민방송 추적 50분에 출연한 김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사건의 진상을 꼭 알고 싶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이미 80대 중반의 고령이었고 건강도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손자, 며느리, 손녀가 어떻게,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진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알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다. 당시 목격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도 많이 흐려졌다. 놀이공원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다. 사건의 흔적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드림랜드 놀이공원 가족 실종 사건은 2013년 현재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18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사와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경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지 않았다.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진상 규명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은 적지 않다. 첫째는 놀이공원 같은 대형 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1995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다. CCTV도 부족했고 출입 통제도 허술했다. 만약 당시에 지금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건 이후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는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과 관련 기관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이 보여준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단서가 사라지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진다. 또한 현장 보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만약 당시 관람차를 즉시 봉쇄하고 정밀 조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셋째는 언론 보도의 책임성 문제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추측성 보도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초자 연적 현상이나 외계인 납치 같은 황당한 추측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언론이 선정주의를 지향하고 사실에 바탕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넷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다. 한국 레저 산업의 은폐 시도와 소극적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회사가 보여준 태도는 피해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는 기업이 사고 발생 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1995년 당시만 해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 건물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시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각종 안전기준도 강화되었다. 2013년 현재 드림랜드 놀이공원이 있던 자리에는 대형 쇼핑몰 메가마트 월드가 들어서 있다. 쇼핑몰 한쪽 구석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는 사건을 기억하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고 실종된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그 추모 공간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김 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의문들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은 진정한 의미에서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지옥의 단서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이 기록을 남긴다. 사라진 하루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